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배 한 척. 울산항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SK 원유 부위를 통해 입항하기 위해서인데요. 32만 톤급의 배 길이 350m.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훨씬 긴 폭 65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가 서서히 위용을 드러냅니다. 현재 부위와 원유선 거리 속력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 원유선 거리는 약 한 70m, 70m, 해변에 0.5m입니다. 배 한 척에 실린 원유만 약 200만 배럴. SK 작업량의 3일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메인 노프가 올라올 거거든요. 체인이 먼저 올라옵니다. 체인이 올라오면 체인을 원유선 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원유선에다 딱 락킹을 시키면은 고정을 시키면은 끝나는 겁니다. 로프로 단단히 고정한 VLCC와 원유 부위 해상 호스를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배 안의 기름이 원유 부위를 통해 육지로 옮겨지는데요. 초대형급 선박이다 보니 수심을 20m 이상 확보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원유 부위를 활용하는 것은 부위에 이제 수심이 있기 때문에 원유선이 대부분 들어오는 선박들은 수심이 20m 이상을 유지하고 현재 우리 부위가 유지하는 수심은 약 26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형 선박들은 부두를 접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위를 활용을 해서 원유 하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SK 원유 부위에는 1년에 190척이 S-오일과 석유공사 등 울산항 전체 4개 원유 부위를 합하면 연간 300척에 가까운 VLCC가 입항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 VLCC가 정박한다는 것. 이것은 정박료와 도선사비, 항만 사용료 등 무려 하루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평균 이틀간 정박을 하니 VLCC 한 척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울산항은 2억 원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VLCC가 들어와서 다음 기착지로 갈 때까지 어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써야 되는 이런 선용품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 많이 날 것이고요. 가장 크게 이제 또 볼 수 있다면 방카.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 3대 벙커 포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VLCC급이 들어온다라고는, 그리고 여기가 정유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방카유가 뭐 도쿄나 오사카 아니면 홍콩보다 싸게 는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산 와서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엄청난 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이 VLCC를 앞으로 울산항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에 석유 제품을 운반하고 저장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오일 허브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오일 허브 사업은 지금 앞으로 울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 울산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의 중심지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중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 단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이제 오일 허브 사업은 앞으로 울산항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오일 허브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석유 제품
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석유 거래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울주군 온산 앞바다인 남항지구에 1850만 배럴, 남구 앞바다인 북항지구에 990만 배럴 등 모두 2840만 배럴의 기름 저장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2840만 배럴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는 약 280만 배럴. 쉽게 말해 284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사용량의 열흘치가 울산에 저장돼 있다는 얘긴데요. 배럴당 67달러로 가정할 경우 총 190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3천억 달러의 1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2억 8,800만 배럴이 67불이 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1년간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10년이 지속이 되고 20년이 지속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울산 지역에서 다 거래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그 울산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로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만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고용을 1차적 고용 외에도 1차적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2차적 고용 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 위에 탱크를 세우기 위해서는 육지로의 변신이 필요한데요. 육중한 케이슨이 기중기선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높이 25m, 아파트 6층 규모입니다. 바지선 2대가 말 3,000마리가 끄는 힘으로 무동력선인 기중기선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입수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모두 74개의 케이슨이 거치되면 30만 제곱미터 바다에 토사를 메우는 오일허브 1단계, 북항 하부시설 매립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수와 금속의 불순물인 슬래그가 채워진 케이슨이 바닷물을 차단하면 뒤편으로 돌과 모래를 차례로 부어 육지로 만드는 건데요. 내년 매립이 완료되면 육지로 변한 바다 위에는 오일 탱크와 운영동이 들어섭니다. 이제 990만 배럴로 조성 중인 북항 사업에 대해서는 바다 매립 작업이 43%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탱크 터미널 공사를 본격 착공하게 되면 2018년 6월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1850만 배럴로 조성 중인 남항 사업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남해 바다가, 뒤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여수항. 이곳에 자리 잡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았습니다. 세 개의 큰 저장 탱크가 취재진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 저장 시설이 지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상 탱크는 250만 배럴이고 보이지 않는 지하 저장 시설이 4,725만 배럴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 저장 시설은 안반 시설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안반 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 봤습니다. 화강암 성분인 동굴 안에 파이프라인이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간 석유는 지하 30m 아래의 거대한 저장 공간에 보관됩니다. 저장 탱크를 갖춘 지상과는 달리 안반 사이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 그 사이에 석유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지하 공동 저장 원리는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기름은 물과 혼합되지 않는다는 저장 원리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하 저장 공동은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30m에 위치해 있으며 폭이 18m, 높이가 30m인 저장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하수를 형성시키는 수벽 터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벽 터널로부터 지하수가 동굴에 미치고 이 지하수 압력은 저장된 그 원유보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저장된 원유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립된 석유 비축 기지는 모두 9곳. 탱크도 있고 그 안에 석유를 저장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석유 비축 기지를 오일 허브라 부르지는 않는데요. 대체 오일 허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일 허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이곳. 잔잔한 바다가 인상적인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입니다. 2013년 4월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간 여수 오일 허브는 깊은 수심에 1km가 넘는 돌출식 부두를 갖춰 대형 선박의 접안도 가능합니다. 여수 오일 허브의 장점이라면 먼저 지리적인 조건으로서 이 여수 오일 코리아가 지금 여수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재해로부터의 작업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상시 운전이 가능한 조건이며 또한 수심이 깊어가지고 VLCC급까지 입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석유를 저장해 놓은 수십 개의 탱크뿐. 도대체 이 석유가 들어있는 탱크가 뭐길래 오일 허브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탱크 터미널은 원유나 석유 제품을 그 안에 담아 놓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업이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단순한 그 탱크 터미널 물류 창고입니다. 근데 이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기름을, 그 오일이니까 기름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름이나 원유나 석유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곳, 그곳이 이제 오일 허브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오일 허브는 탱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집세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600억. 전체 탱크 수가 36기인 점을 감안하면 탱크 1기당 1년에 1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탱크를 빌리려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의 임대율은 91%. 부채 3천억 원을 다 갚는 10년 후부터는 매년 6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황금알 사업입니다. 저희 오일 허브 코리아는 처음 설립되어서 상당히 많은 빚을 안고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석유 시장도 백오데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흑자로 끌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 이제 금년부터는 석유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의 운영
효율 개선화 등을 통해서 많은 비용 절감 노력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탱크를 이용할 사람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인데요. 이 탱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석유 거래업자, 오일 트레이더라 부릅니다. 그냥 오일 트레이더가 그 오일 허브에서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그 마디마디에 있는 생산자, 정유자, 생산자, 정유소, 소비자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꼭지인 거고요. 그 중간에 흐름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산자, 정유자, 소비자를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서 얼마만큼 많은 거래를 유발할 건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오일 허브에서는 트레이더가 그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원유가 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중동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곳에서 원유를 시추하면 이 원유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원유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정유사인데요. 시추한 기름을 정유사로 보내는 사람이 바로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의 목적은 다름 아닌 돈. 다시 말해 원유를 정유사로 운송해주면서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내는 건데요. 탱크는 트레이더가 돈을 벌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탱크는 정유사가 만든 제품을 보관해서 운송하는 과정에도 필요합니다. 결국 석유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트레이더가 개입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일허브의 핵심은 물량입니다. 물량이 얼마나 거래량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래 물량입니다. 그럼 거래량 규모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트레이더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시설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 높게 잡는 거, 높게 가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많이들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네트워크 중심 사업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이고 이건 지식 서비스입니다. 석유 거래를 위한 기반 시설이 조성되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모이고 은행과 거래소 등 각종 금융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형성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다시 말해 석유 거래의 중심이 되는 곳, 바로 오일 허브입니다. 이렇게 석유의 흐름을 사람 몸에 도는 피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제 심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심지,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최대의 무역항 휴스턴. 연간 3억 톤 규모의 액체 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액체 화물항입니다. A lot of people think that a port is just the big ship comes in and unloads and goes away. Well, in Houston, the big ship comes in, unloads, and we put all the materials on barges that then run around. And so we're moving between 50 and 60 deep draft ships a day and 350, moving closer to 400 barges every day. And that's because we are a major manufacturing center. We're one of the few ports in the country that that exports more than they import.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e oil and petrochemical complex that we have here and that's been growing really for the better part of a century. 흡사 문어발을 연상케 하는 수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83km. 휴스턴 도심부까지 이어집니다. With that, we have the labor force, the experience, and the breadth of capacity to bring in anything from oil to containers, what have you, put it where it needs to be, and disseminate it to the market. And so we have connections with all of the Class 1 railroads. We can get something by rail anywhere in the country.
We have connection into the intercoastal waterway, which means that the barge traffic that we have is not just through Houston, but goes all the way from the coast of Texas, of Brownsville, all the way around to Florida and all the way up to the East Coast. Through the river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e can get anything, anywhere. 무엇이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수로를 따라 대형 유조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걸까? 비밀은 바로 소형 선박, 바지선과 예인선에 있습니다. 휴스턴에는 매년 8천여 척의 대형 선박과 20만 척에 이르는 소형 선박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이 소형 선박들이 끊임없이 준설을 하면서 수심을 확보합니다. In the basin, the depth is about the same as the channel, which is 45 to 50 feet in depth, and the charted turning basin has a radius of 1,600 feet. So a ship of 800 or 900 feet has very little room to maneuver, and that's why they require tugs to turn them on themselves inside the basin.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 끝도 없이 펼쳐진 정유단지는 울산을 연상케 하는데요. 엑손모빌을 비롯해 쉘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이 이곳 휴스턴 항만에 모여 있습니다. Essentially, a key thing is that this i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refining capacity in both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s in the world, and particularly for relatively complex refineries. And so, being such an important refining hub, and a transportation hub, that was what made the Port of Houston a very important place. 휴스턴이 속해 있는 텍사스주는 세계 석유 산업의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텍사스는 미국 최대의 산유 지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원유의 90%를 그리고 30%의 천연가스를 이곳에서 생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여기가 발달된 게 이제 텍사스에서 오일이 이제 19세기부터 생산이 되면서 이제 텍사스가 지금도 300만 배럴 이상, 일일 생산량이 그 정도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특히나 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지금도 공장들을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스턴 인근에서 원유 굴착 장치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절구를 찢는 듯한 재래식 원유 굴착 장치로 땅 밑에 원유를 뽑아내는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언제든 석유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휴스턴에는 석유 시추부터 생산과 정제, 터미널, 파이프 산업까지 4천여 개에 달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휴스턴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석유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근의 텍사스, 루이지애나 지역에 그 정유사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량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텍사스 지역에서 새로 생산되는 이글포드 지역 등을 비롯한 셰일 오일 생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공급이나 소비 측면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생기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터미널 시설들이 이제 휴스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관련 기업을 컨설팅하는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Oh, thanks, John. Strategic estimating systems, we provide advisory services primarily to the owner and operator companies in the oil industry, and they depend upon us for an independent outlook of the expected cost of many projects which they build all over the world. Our projects are global, and we support our owners and the clients with an objective viewpoint as they are working with their engineering companies to determine how best to make projects successful and really at the end how much these projects will cost as they're making business decisions. 휴스턴 항만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100조 원 이상. 세수만도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오일 허브가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ur business is a capital-intensive business, so we have to invest capital in our facilities, in our terminals. So that employs a lot of people for construction of these facilities. So it creates a lot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creates taxes for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re's a lot of economic multiplier effects. Once we make the decision to invest and to hire people to operate the facilities that we have, it generates a positive economic multiplier for residents of our communities, for employees of our company, for government agencies who are the recipients of fees for marine activity, for example, and other fees collected, as well as taxes for the local authorities also. 휴스턴이 석유가 드나드는 통로지만 실제 석유 거래는 뉴욕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가로 알려진 월스트리트는 업무차 방문한 회사원뿐 아니라 여행객들도 꼭 한번 들르는 뉴욕의 명소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통성과 경쟁력을 고루 갖춘 금융과 상업거래의 중심. 뉴욕의 역사는 금융박물관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행원들의 스탠드라고도 불리는 초록색 스탠드부터 다양한 종류의 달러와 채권 등 뉴욕 금융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입니다. 뉴욕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금융이 사실은 이제 많이 발달된 곳이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가면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청나라에서 철도를 지을 때 자금 조달을 뉴욕에서 했을 때 홍콩의 한 은행과 그다음에 청나라의 담당자가 둘이 서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해외에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은 뉴욕에서 해왔다는 게 증거가 되고요. 그 이후로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금융 조달을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가 금융가로 발전한 월스트리트. 그 중심엔 나이맥스라 불리는 상업거래소가 있습니다. New York Stock Exchange it's a marketplace for securities. Now you have New York NYMEX, this is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and this is the largest in the world, and they trade
materials, energy, soybeans, like different, all kinds of different products.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 나이맥스는 현재 전 세계 원유 선물의 67%가 거래될 만큼 세계 석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n exchange like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whole world. You and your personal lives and your businesses and your futures will need to make decisions. Those decisions will be affected by the price of commodities every day of your life. All of that emanates from right here at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Literally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energy and metals contracts are traded on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every day. 우리가 석유 시장을 살펴보면은 페이퍼 거래를 통한 금융 거래가 실물 거래보다 무려 10배 이상이나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허브가 구축이 되면 막대한 수익 구조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오일 허브 사업의 완결판은 결국 금융 허브의 구축입니다. 울산시 역시 뉴욕을 오일 허브 성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뉴욕을 찾아 동부가 오일 허브 알리기에 나선 것도 뉴욕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석유 거래 시장의 중심인 뉴욕에 와서 우리 울산의 동부 오일 허브 사업을 첫 설명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뉴욕의 시장에서 울산의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김기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의 개요와 울산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는데요.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현지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That the oil and gas project that was presented to us today can actually morph into more like a energy-wide project, so that also can be positioned as an energy hub to the Northeast Asia, not just the oil and gas, not just the oil hub. And from an IB perspective, we see many possibilities to finance projects in the energy space in that part of the world. 울산시는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인데요. 단순한 석유 거래의 중심을 넘어 트레이딩과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울산의 야심찬 계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보면 울산이 오일 허브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짜고 또 그 원유나 이 가스의 공급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일 허브를 통해 동부가 석유 거래의 중심을 꿈꾸는 울산. 전문가들은 울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울산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동부가 지역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고, 울산 지역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굴주의 정유사들, 화학회사들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동부와의 지리적 위치, 그래도 항만 조건 역시 이 타 항구, 경쟁 항구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에다 깊은 수심과 안개,
결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항만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리고 수심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떤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이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또 SK에너지와 S오일, 그리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까지 세계 6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국내 정유사들이 잉여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의 완공과 북미에서 시작된 오일샌드 등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한 것도 호재입니다. 여기에 파나마 운하와 북해까지 공급원이 확장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류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의 확장 공사가 앞으로 이 물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대형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 비용이 절감이 되고 수송 비용이 절감됨으로 해서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석유 제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세계 석유 소비 시장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동북아 지역의 석유 에너지 자원 소비량이 전 세계 한 18% 내지 19%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다시 그런 에너지원의 추계를 한번 해봐야 되지만은 한 2, 3년 전에 했을 때 지금은 이제는 23%입니다. 미국이 1년에 전 세계 석유 에너지의 한 22%, 23%를 쓰고 있거든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미국 수준만큼 좀 더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북아 지역에서는 석유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세계 석유 수입국 5위, 세계 석유 소비국 9위, 세계 정제 능력 6위, 액체 화물항 4위. 이 지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울산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울산행 동북아 오일 허브가 돼가지고 울산에서 물류거래, 금융거래,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부가거래 이런 것들이 다 울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제조업 중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울산항을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더욱 확고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 현장을 방문한 유기준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오일 허브 사업을 계속 이제 추진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서 울산항의 석유화학 부두로서의 자리매김이 공고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가로서 또 이제 울산 항만공사로서 그런 예산 배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그 종래에 목적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단순히 저장기지 조성에만 머무른다면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시작을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 바로
지금입니다. 예, 울산 지역의 오일허브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거 다른 오일허브 지역의 형성 사례를 볼 때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커져 나가는 것이 이 오일허브 시장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세계 3대 오일허브 싱가포르. 일찌감치 액체 물류항으로 발전해온 싱가포르는 우리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자 경쟁 상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석유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에도 앞으로 오일허브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싱가포르 모델 형태로 석유 중개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석유 거래와 관련된 기본 인프라뿐만 아니고 금융과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전문가 육성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개가) 넘는 은행과 석유 거래 업체가 밀집한 싱가포르의 금융가. 싱가포르가 하루아침에 금융을 껴안은 오일허브로 성장한 건 아닙니다. 단순한 석유 저장 시설에서 오일 트레이더가 모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오일허브 시작 단계부터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Yeah, so it's not just about the hardware, infrastructure, building the tanks, building the refineries, but also having the software, the right people, the right laws, and the right, finance support. 우선 원유 생산지인 중동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We look at other trading hubs like Singapore, Amsterdam, Houston. These are all very strategically located major cities. Singapore here is between the Indian Ocean, the South China Sea, a very large storage and infrastructure. There's it's the world's largest marine bunker port. So there's a lot of trade that flows through here. 싱가포르 정부는 지리적 장점을 살리면서도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함께 펼쳤는데요. 과감한 세제 혜택과 탄력적인 규제 완화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제 혜택은 보통 싱가포르 법인세가 17%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글로벌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TP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회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싱가포르에 지출을 얼마 하고 인플로이를 몇 명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세가 10%로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회사는 5%까지도 줍니다. 자연스레 싱가포르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치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모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창입니다. There are mor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to prepare students for careers in the oil business, not only in Korea with UNIST, but here in Singapore. I lecture at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We have a training program there, and every year we are able to place graduates, some of the graduates, in entry-level jobs with oil companies. But you cannot graduate and become oil trader unless you join a very small company. You have to undergo some training and preparation period to learn the fundamental of the business before you can join the trading.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다면 기업은 싱가포르 안에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힐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We propose an e-commerce strategy for The companies that are based in Singapore are no longer just here because of our favorable tax. They are no longer just here because of our great infrastructure. They are no longer just here because of our great political security. But they are here because of our great talent and our good people. And we want our people to be higher value added people. 부족한 천연 자원에 물동량 소화도 버거워 생존 자체가 힘들 거라는 부정적 시선을 뒤엎고 세계 3대 오일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힘이 된 것도, 그리고 눈부신 내일을 이끌어 나갈 수많은 이유의 중심엔 분명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지난 50년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산업도시 울산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동력을 잃은 제조업을 대신해 울산의 산업지역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블루오션 오일 허브. 특성 있는 석유 허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도시를 넘어 동부가 오일 허브를 향한 울산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시작입니다.